실태조사 두 번째 이야기는 부실하지 않지만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말자본금을 잘 맞추지 않은 어떤 부실 회사들은 실태조사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왠지 좀 낯선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죠. 대박건설 유 대표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도 하게 되고 건설협회에 실적 신고도 하게 되고 근로자들 고용보험 신고도 해줘야 되죠. 국토교통부는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갑니다. 실태조사 시스템에 의해서 부실회사 명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실회사 명단들은 지자체나 혹은 건설협회로 보내지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태조사 대상업체가 되면 자료들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을 잘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고 부실회사인 게 드러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실태조사 대상업체가 부실회사만 선정되는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업체가 되었다면 이것을 소명하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 거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많은 사람들은 실태조사 대상업체는 부실한 회사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태조사 대상업체들이 꼭 부실한 회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사가 의도와는 다르게 부실해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회사는 부실해 보이고 어떤 회사는 부실해 보이지 않는 업체, 재무구조가 아무 이상이 없는 업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실제로 건전한 업체가 있고 실제로 부실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무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이셨던 것 같은데 건설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었어요. 건설업을 등록하고 나서 실질자본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연말에 컨설팅 회사에서 뭐 이것저것 사거나 그래야지 그거 안 하면 영업정지 나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뭐를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재무제표를 딱 봤더니 사장님은 재무제표가 아무런 이상도 없고 재무제표가 나쁘게 보이지도 않는 건전한 회사인데요. 사장님 주변의 지인분들은 재무제표가 안 좋은 부실한 회사인 거예요. 부실한 회사들은 부실하지 않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말자본금 같은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실태조사에 적발되는 케이스는 실제로 재무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업체가 나오는 거예요. 재무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실제 소명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고 실제로 보이는 재무제표가 그 회사의 부실한 재무제표가 맞다. 그 경우에는 이제 행정처분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연말자본금, 실질자본금, 실태조사 이 내용들은 컨설팅 회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너희 회사가 부실회사잖아. 우리가 그 부실한 거를 안 보이게 해줄게. 이 아래쪽을 목적으로 한 영상들이에요. 자, 정리가 좀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실제로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실태조사에 적발되는 경우 그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와, 이 서류 언제 다 만드냐? 이게 도대체 무슨 서류야? 실태조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 과정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부실하지 않지만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계정, 바로 계정입니다. 특히나 예금 계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 그 통장에 60일 동안 예금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계정 때문에 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금 10,000원, 예금 100만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금 101만원이라고 써도 될 거예요. 금융자산이 101만원 있다. 혹은 곧 없어질 돈 101만원이 있다. 제 나름대로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 결산을 만들 때 이런 금액을 표현하는 방식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보통 예금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재예금 혹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혹은 단기 투자 자산, 단기 금융 상품 내 맘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경영비율편 영상에서 잠깐 등장했었던 재무제표인데 삼성물산의 2022년도 결산서입니다. 삼성 레미안 아파트 짓는 그 삼성물산 맞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 뭐 이게 4조 2천억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조 2천억, 단기 금융 상품이 2조
내도 5천억.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현금, 보통예금 이런 계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왜 그런 걸 안 썼느냐? 주주들이 야, 너희 회사 통장에 돈이 많냐? 근데 왜 우리한테 배당을 안 해줘?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계정을 표현을 할 때 전략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의 이제 재무제표에 많이 쓰는 계정인데요. 이런 계정을 잘못 쓰는 것 때문에 실태조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정들을 표현할 때 단기, 금융, 투자 이런 비스무리한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 누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냐면 재무상태가 안 좋은데 이 회사들이 재무상태를 좋아 보이게 하는 이런 편법을 쓰는데 이런 계정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이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적발이 되어 왔어요. 실태조사를 적발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 상에서는 단기 투자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계정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00원만 있더라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1억을 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 보통예금, 기타 예금 이런 방식으로 각각 구분해서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단기 투자 자산이나 단기 금융상품 같은 계정을 쓰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되곤 합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은 왜 실태조사가 안 나오는 건가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인데 12년 전에 이제 제가 건설업 등록해드리고 지금까지 잘 해오시는 분인데 처음 사업을 했을 때 지금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좀 황당했었던 이슈였는데 그래서 12월에 재무제표를 봐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가결산 다 하셨어요? 가결산 해야지 어느 정도 제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세무사가 뭘 보내줬는데 저보고 이제 봐달라는 얘기죠. 이게 엑셀 파일이었어요. 그 엑셀을 열어봤더니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경영비율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법인세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재해서 이제 회사 사장님한테 보내셨던 거예요. 세무대리인이 너무 꼼꼼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내용을 작성해서 보낼 정도면 이 세무사의 지식에는 굳이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이 이제 간단하게 끝났죠. 이 회사가 다음 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받아봤더니 단기금융 상품이 계정이 잡혀 있었던 거죠. 계정이 잘못 잡혀서 실태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행정처분 받을 회사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실태조사 소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렸어요. 큰 이슈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돼서 실태조사가 또 적발이 된 거예요. 재무제표를 또 받아봤죠. 단기금융이라고 써있는 그 계정을 또 잡으신 거예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셔놓고 이거 왜 또 이래놨어요?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내가 작년에 열이 받아서 세무사를 바꿔버렸지 뭐야. 사장님 작년과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또 세무사를 바꾸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세무사랑 제가 통화를 해볼게요. 세무사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 전화를 해서 이 계정은 건설업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근데 제가 사장님께는 잘 이야기해 놨으니까 내년에는 이 계정을 사용하지 말아 주셔라. 세무대리인 분 하시는 얘기가 저희도 이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2달 전에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어떻게 잡았는지 봤더니 작년에 이걸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던 거죠. 세법상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세무대리는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건설업과는 이제 좀 안 맞았던 거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달 전에 어떤 업체가 실태조사가 나왔는데 단기 투자자산 이 계정을 써서 실태조사가 나왔다. 부실하지 않지만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들 두 번째 제조업입니다. 대박제조의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발주처에서 박 과장 당신네들이 만든 부품이잖아. 당신네들이 그냥 직접 설치하지 박 과장 회사에서 직접 건설업 등록해서 직접 설치를 할 수는 없을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게 됩니다. 대박제조 같은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이 뭐 몇몇 분 계시기도 하고 제조업 매출로 인해서 회사 자산이 많겠죠. 건설업을 등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박 제조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가 꼭 한 번씩은 나와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실적 신고를 하니까 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해도 나오고 안 해도 나오고. 자, 첫 번째 실적 신고를 하는데 왜 실태조사가 나오느냐? 국토부에서는 건설업을 등록해줬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는 거야. 대박 제조 좀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실적 신고를 하는 경우는 왜 나오냐? 대박제조의 건설업 자본금이 없다.
없다고 판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린 겸업사업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 과장은 건설업을 등록하기 이전에 제조업만 할 때는 자산이 많으니까 건설업 자본금 충분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등록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을 등록하고 났더니 국토부에서는 너희들 건설업 자본금이 얼마야? 건설업 자본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겸업 비율 때문에 그런 건데요. 회사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제조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이후에도 제조업 매출이 있지 건설업 매출이 생기지가 않아요. 건설업 매출을 따로 잡지도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겸업 비율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 모든 회사의 자본금, 자산은 제조업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업 등록하기 전에는 자본금 충분하다 그랬다가 등록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자본금이 없다고? 이 세상에 이런 규정이 어딨어? 실제로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 맞는 거냐? 건설업 등록 이후에 평가하는 자본금이 맞는 거예요. 건설업 등록하기 이전에는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재미도 없고 어렵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겸업 비율에 의해서 건설업 자본금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줘야 되고 조금 더 할 거면 뭐 실적 신고도 해줘도 되고 실적 신고 해드리는 업체 중에서도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 몇몇 있어요.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업체들을 조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삼성물산을 검색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할게요. 두 번째는 대우건설. 그냥 제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거 검색을 할게요. 6개 회사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건설업이 주력 사업이 아닌 회사를 찾아보시오. 삼성물산하고 대우건설은 종합건설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아요. 삼성물산은 전문건설도 있는데 실내건축, 금속장호, 조경식재, 구조물 해체 비계, 승강기가 있다. 여기는 막 0000 막 써있고 실내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 전문건설로 시공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조경식재 시설물밖에 없어요. 조경식재 시설물로 32억의 공사를 했고 그래서 경영평가액은 재무제표 점수 기술자는 3,387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 점수를 더했더니 신인도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회사의 시공 능력은 1,224억이 나왔어요. 금속창호 구조물 해체 승강기는 작년에 공사 실적이 없어요. 빵원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런데 재무제표상에 어떤 자본금을 9억을 분배를 해놨나 봐요. 금속창호도 9, 구조물 해체도 9억, 승강기도 9억. 그러니까 자본금 분배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을 9억을 어떻게 설정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실적이 없고 신인도도 없지만 자본금 설정해놓은 금액하고 기술자 점수하고 합쳐서 시공 능력이 나온 거예요. 자, 실내건축 같은 경우는 왜 아무것도 없지? 2023년에 면허를 냈는데 직원이 시공 능력 평가 신청을 안 해서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우건설도 실적도 없고 신인도도 없고 실적 평가 점수도 없고 그런데 자본금은 어느 정도 분배를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9억이라는 숫자를 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기술자가 1362명이나 있기 때문에 기술자 점수가 합쳐서 시공 능력이 산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이 시공 능력은 이제 이 네 가지를 더해가지고 합쳐지는 게 이제 시공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공 능력이 0이야 0. 그런 회사는 왜 나올까? 어떤 네 가지 숫자를 더해서 정답이 0이 나오려면 이 네 가지 점수가 다 빵점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1번 회사는 실적도 없고 신인도도 없고 기술 능력은 6명이 있는데 점수가 빵점이에요. 시공 능력도 빵원이에요. 두 번째 회사 봅시다. 여기도 다 빵점. 실적도 없고 신인도도 없고 근데 기술자는 13명이나 있는데도 기술자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래서 시공 능력이 빵원이다. 세 번째 회사는 면허가 2개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 회사는 면허가 하나이지만 아무것도 없죠. 첫 번째 회사는 면허가 2개, 두 번째 회사는 하나, 세 번째 회사는 면허가 2개, 네 번째 회사는 면허가 하나.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면 찾으실 수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1번 회사랑 2번 회사만 정확하게 겸업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기술자가 6명, 여기는 13명이잖아요. 그런데 기술자 점수가 왜 빵점이냐 하면 이 실적 점수, 결산서 점수, 기술자 점수 이 4가지를 더해서 시공 능력이 산정이 되는데, 이 결산서 점수는 실질 자본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시공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실질 자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 회사가 실질 자본금이 빵원이 나온 거예요. 빵원. 너희 회사는 건설업 자본금이 하나도 없어. 너희 회사는 건설업 자본금이 빵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 시공 능력 계산하지 마. 여기 다 빵점이야. 그냥 건설회사 아니잖아. 그래서 빵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1번 회사는 건설업을 2개나 등록했고 2번 회사는 건설업을 하나를 등록했지만 건설업 면허만 있지 실제로 건설회사가 아닌 경우겠죠.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실질 자본금, 건설업 자본금이 없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협회에서도. 이 회사의 정체를 알려드리죠. 1번 회사는 시공 능력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이런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이 회사는 실제로는 상장회사인 삼성 SDS라는 시가총액 12조에 달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 면허가 하나 있는데 시공 능력을 못 받은 이 회사는 어디라고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자본금이 120억 이상, 연매출이 6천억 이상 나오는 그런 회사예요. 하지만 시공 능력은 빵원이다. 이 세 번째 회사는 그냥 실적 신고를 안 한 건설 회사입니다. 1번, 2번 같은 회사는 대기업이라서 이제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되지가 않는 거죠. 회사 규모가 너무 크니까. 네 번째 업체도 제조업 기반의 회사고요. 연매출 300억 이상 꾸준히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실태조사를 받았어요. 이 회사 실태조사 소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겸업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자본금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일정 부분 분배를 해줘야 된다. 실적신고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부실하지 않지만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들, 세 번째 이야기는 좀 간단합니다. 바로 공사미수금 때문인데요. 공사미수금은 그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 네, 공사미수금은 건설회사의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최대 2년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자본금 설명할 때 재무제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 영상들은 어떤 이론을 확실하게 설명해드리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재무제표만 보고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인수합병,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거나 회사를 진짜로 평가해야 되는 그럴 때가 오면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공사미수금이 이렇게 있다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 10억이라는 매출채권 공사미수금은 올해에 발생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작년에도 10억이고 올해에도 10억이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부터 쌓여있던 매출채권들이 계속 승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채권이 인정되는 범위 2년을 넘어선 장기 미수금들이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실태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사들별로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슈도 있더라.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다뤄봤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실태조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실태조사에 적발이 됐다,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이 없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